네, 2장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이전 시간에 우리가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에서 워터폴 모델부터 진화적 프로세스까지 여러 유형의 그 개발 프로세스를 봤었어요. 이 시간에는 우리가 에자일 프로세스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어 에자일이라고 하는 단어는 뜻이 기민한, 민첩한, 좀 이제 빨리 움직인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조금 뭔가 기민하게, 날렵하게 빨리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환경에 맞는 프로세스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자일 프로세스의 특징을 잠깐 살펴보면 이 에자일 프로세스가 갖고 있는 동작하려고 하는 또는 취하려고 하는 목적 그런 것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이 에자일 프로세스에서는 설계가 이제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잘 수용할 수 있도록 짧게 반복하면서 이제 개발하는 그런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을 자주 하는데 그걸 짧게 하면서 개발하는, 그러다 보니까 릴리즈도 짧은 릴리즈, 그다음에 그걸 반복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커다란 작업을 작은 조각으로 나눠서 자주 릴리즈 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설계를 워터폴 모델이나 다른 모델들 같은 경우는 설계를 앞단에서 많이 이제 완성도 높게 하는데 여기서는 점증적 설계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를 완성하는 것이 아니라 점증적으로 이제 차차 그 설계에 대한 결정을 가능한 미루고 많은 지식이 쌓였을 때 이제 설계를 개선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좀 이따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부분 때문에 단점도 있어요. 결국은 점증적 설계라고 하는 것이 설계의 변형이 계속 가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작은 소규모 프로젝트고 어떤 설계가 변경되더라도 이제 수용해야 되니까 요구사항도 좀 변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주로 소규모 프로젝트에는 맞지만 대규모 프로젝트에는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규모 프로젝트는 설계가 자꾸 변경된다고 하면 설계가 그러니까 나쁜 구조를 갖게 되면 소프트웨어의 그 라이프 사이클, 전체적인 생명도 짧아지기 때문에 별로 바람직하지 않죠. 그런데 소규모 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설계가 자주 바뀌어서 또 그 구조가 좀 나빠진다고 하더라도 결국 또 일정 시간 지나면은 새로운 니즈가 생겨서 기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지 않게 될 그런 가능성도 높다라는 얘기도 그러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했던 대로 소규모에 적당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한 어떤 앱을 만든다라고 할 때 스마트폰 앱을 예를 들어 여러분들 앱을 만든다라고 하면 이 스마트폰 앱이라는 것이 상당히 라이프 사이클이 5년에서 10년 간다. 그렇게 보지는 않죠. 대부분 인기 있는 앱도 2, 3년이면 길게 가면 2, 3년이 짧은 경우는 한 5, 6개월 인기 있다가 시들어지는 그런 앱들도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 설계하려고 막 1년 정도 시간을 투입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에 이런 그 에자일 프로세스가 좀 적당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여기서는 사용자 참여를 이제 많이 시켜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변하지 않는 완벽한 구현을 하려고 하기보다는 사용자를 참여시켜서 계속 피드백을 제공받는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대로 처음에 요구사항도 조금 불분명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설계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이제 사용자를 참여시켜서 계속 그 사람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면서 피드백을 제공받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다 일관성이 있는 거죠. 설계가 자주 변경된다. 따라서 짧은 릴리즈를 한다. 점증적으로 설계한다. 그러려고 하다 보니까 사용자를 참여시킨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이 경우에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설계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가능하면 문서도 최소화해. 문서 작업하는데 많은 시간을 굳이 들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문서를 최소로 작성하게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서 또 커뮤니케이션을 하더라도 비공식적 커뮤니케이션을 주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형식적인 문서, 그러니까 여기서 체계적으로 문서를 작성하고 그걸 통해서 사용자와 커뮤니케이션하고 그걸 통해서 피드백을 받는 것보다는 문서도 적게 작성하고 하다 보니까 형식적인 문서보다는 코드 기반으로 한다거나 해서 사용자와 계속 이제 대화를 하는 그런
비공식적인 또는 비형식적인 어떤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 요구, 니즈, 리퀘어먼트 또는 환경의 변경을 이제 자주 있을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마트폰 앱을 개발을 할 때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스마트폰 앱이라는 것이 뭐 10년간 지속되는 앱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 이제 환경도 바뀌게 되고 새로운 저기 뭐죠? 개발 환경이나 또는 그 실행 환경이 바뀐다든지 해서 그렇게 안 돼요. 그렇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원자력 같은 경우 또는 뭐 국방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개발하는 기간만 짧게는 뭐 5년 이상 길게는 막 10년 그렇게 걸리는 소프트웨어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개발하는 데만 그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개발해놓고 어떻게 해요? 10년 동안 개발했는데 1, 2년 쓰고 만다? 그렇지는 않겠죠. 대부분 뭐 5년에서 10년 개발하면 사용 연한이 뭐 30년 이상 30년 이상 이제 그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거에 비해서 그 스마트폰 앱 같은 경우 어때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5년, 10년이 아니라 뭐 6개월에서 뭐 최대 뭐 한 2년 정도 봐도 될까요? 그렇게 기간이 짧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간이 짧으니까 거기에 맞게 어쨌든 그 개발 프로세스도 좀 더 그러한 그 소프트웨어 라이프 사이클이 짧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개발 프로세스도 좀 더 짧아지고 좀 자주 바뀔 수 있고 하는 그런 변경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에자일 프로세스를 그림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스타트를 하죠. 이때 이제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개발해야 할 소프트웨어 기능이 여러 개 있다라고 하면 그런 기능들을 적절하게 나눠서 처음에 기능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통합하고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또 기능을 덧붙여 나가고 통합하고 테스트를 하고 그다음에 기능을 덧붙여 나가고 통합하고 테스트해서 이런 식으로 기능을 차차 이제 붙여 나가는 거죠. 어느 정도 기능을 이제 갖춘 소프트웨어가 되면 리뷰, 검토 작업을 하고 피드백을 받습니다. 뭐 클라이언트나 유저들 또는 다른 개발자들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받고 그래서 이 제품이 출시될 준비가 되어서 출시할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승인이 떨어지면 출시해도 된다라고 하면은 시장에다가 이제 출시를 하는 거고 출시하기에는 아직 조금 뭐 부족하다든지 뭔가 오류가 있다든지 하면은 이제 조금 더 이제 더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경되어야 할 내용을 기록하고 그러한 변경을 포함을 하고 그 변경되어야 할 내용에 맞춰서 적절하게 소프트웨어를 변경을 가하고 하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쭉 반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이러한 과정을 계속 이제 반복을 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짧은 릴리즈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기능들을 어느 정도 만들어서 이제 통합한 다음에 승인해서 출시하고 그 얘기했던 대로 여기서 출시되지 않을 때 뭐 변경을 수용하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출시되고 나서도 또 새로운 기능을 더 덧붙여야 된다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 뭔가 변경 좀 더 개선된 버전으로 이제 나가야 된다라고 할 때도 똑같이 이렇게 해서 변경을 수용하고 다시 그 과정을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방금 전 슬라이드에서 얘기했던 대로 그런 일련의 그 과정들을 진행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번 강의에서는 그 에자일 프로세스의 그 대표적인 두 가지 프로세스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에요.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것은 뭐 제목이 얘기했듯이 아주 극단적인 프로그래밍이다라고 하는 그런 에자일 프로세스인 거죠. 얘는 최초의 에자일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일들은 뭐 제가 쭉 읽을게요. 그래서 처음에 계획을 해야 되죠. 그래서 계획을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고 하더라도 계획 없이 할 수는 없으니까 계획을 하죠. 그래서 비즈니스 우선순위라든지 기술적 예측을 토대로 이제 그 기능을 결정을 하는. 그래서 적어도 무엇을 만들 것인 건 정해야 되니까 그런 기능을 결정하는 계획 단계가는 꼭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선 짧은 릴리즈, 보통 2주에서 4주, 그러니까 뭐 2주 또는 한 달 만에 릴리즈를 하도록 하니까 아주 그 뭐죠? 짧게 이제 제품을
배포하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다음 여기서 메타포를 사용한다. 즉, 그 정형화된 아키텍처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보통 소프트웨어 개발하려고 하면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설계하는 이 아키텍처 설계라고 하는 것이 제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 지난주에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그런 아키텍처를 설계하려고 하면 많은 노력이 들고 하니까 그래서 에자일 프로세스에 맞게 그런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것보다 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만들었던 그런 것들 참조해서 이런 형태를 띌 거야라고 하는 그런 메타포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스마트폰 앱을 개발할 때 일정한 유형의 그런 앱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앱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앱과 유사한 앱을 참고해서 이런 앱들이 갖는 구조를 우리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구조 설계를 안 하고도 뭐 채택한다든지 하는 그런 개념이 이제 메타포를 사용한다는 개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미 완성되어 있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그러한 구조를 그냥 대체적으로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그런 개념으로 개발한다라고 해서 메타포. 사전적인 의미로는 메타포라는 뜻은 은유, 뭐 이제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제가 얘기했던 대로 유사한 시스템의 그런 것들을 이제 채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에 많은 시간을 안 들여요. 그래서 간결한 설계를 한다. 그 다음에 코딩을 이제 하는데 그렇다고 코딩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처음부터 코딩하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중심 개발을 한다.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이라고 들어봤죠. 여러분들이 TDD, 그러니까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 그래서 실제 코드를 작성하기 앞서서 먼저 테스트 코드를 먼저 작성한다는 거죠. 테스트 코드를 통과할 수 있도록 코딩을 하는 그런 TDD, 테스트 드리븐 디벨롭먼트 방법을 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설계를 앞서서 얘기했지만 설계를 자주 바꿀 수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설계 개선, 즉 리팩토링 같은 작업을 자주 해야 된다. 그래서 시스템을 재구성하고 이제 설계를 개선하는 그런 작업들이 빈번하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페어 프로그래밍, 그 개발자 두 사람이 페어, 짝을 이뤄서 개발하는 그런 페어 프로그래밍을 적용한다. 그래서 개발과 뭐 테스트 역할을 분리한다든지 해서 두 사람이 같은 컴퓨터에 앉아서 그 개발 작업을 서로 협력해서 하는 그런 형태의 그 과정을 취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통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짧은 릴리즈를 하려고 하면 한참 있다 통합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되면 곧바로 통합하는 그런 과정들을 자주 이제 반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통합하고 빌드해야 된다. 그럼 여기서는 당연히 고객 참여를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에자일 프로세스니까 고객 참여를 시켜야 되겠죠. 그 팀에다가 팀에 고객이 합류해서 항상 피드백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코딩을 하지만 이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제 두 사람이 페어로 코딩을 하긴 하지만 단 두 사람만이 모든 소프트웨어를 개발 못할 수도 있고 뭐 여러 명이 관련해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코딩을 함에 있어서 코딩 표준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코딩 과정에 동일한 규칙을 적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서는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고객의 요구사항이 자꾸 바뀔 수도 있고 그것을 수용하면서 설계도 자주 바뀌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설계 문서도 제대로 작성 안 돼 있으니까 여기서는 중요한 것이 결국 코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코드가 가장 중요한 산출물이고 결과물인데 이 코드가 어떤 팀에 구성한 A 그룹과 B 그룹들이 서로 조금 일관된 코딩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문서가 되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여기선 코드가 중요한 문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일관성 없는 문서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동일한 규칙이 적용되는 코딩 표준을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설계가 그만큼 약하기 때문에 완성된 이 코드를 결국은 누구나 계속 들여다봐야 되는데 쉽게 이해하고 또는 쉽게 개선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코딩 표준을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 익스트림 프로그래밍의 과정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과정은 크게 6단계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이제 계획 단계에 해당하겠어요. 앞에서도 얘기했던 대로 계획 단계에서는 비즈니스 우선순위나 어떤 기술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기능을 결정하는 과정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는
유저 스토리, 여기서 유저 스토리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 이야기라는 것이 결국 뭐가 되겠어요? 고객의 니즈를 설명해놓은, 그러니까 유저 리퀘어먼트라고 보시면 되겠죠. 사용자 요구사항을 어떤 작은 파트로 나눕니다. 쪼개는 것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각각의 유저 스토리에 대해서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그래서 수행해야 할 작업들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고, 뭐 시간이나 비용에 대해서 예측해보는 그런 과정들이 이제 플래닝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할 일이 되겠죠. 다음 분석 단계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 유저 스토리를 적절하게 이제 작게 나눠서 그 유저 스토리에 대해서 뭐 정보를 수집하고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유저 스토리에 대해서 좀 더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분석 단계에서는 분석을 위해서 많은 시간을 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그 스토리를 파킹랏이라는 말은 주차장이라는 뜻이에요. 주차장.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실이 아니라 주차장에서 스토리를 파악한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아주 진지하게 뭐 사무실에서 여럿이 머리 맞대고 한다기보다 그냥 마주 보면 생각나는 대로 그냥 그런 스토리에 대해서 파악하고 한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깊이 있고 심도 있게 분석한다는 것보다는 좀 더 가볍게 분석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스토리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이제 정하고, 그 다음에 그런 스토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을 정의하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일정하게 반복을 해야 되니까 그 반복 시간에 대해서 정의하는 과정이 분석 단계에서 수행하는 일이 되겠고요. 그 다음 설계 단계에서는 그런 수행해야 할 타스크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분석하기 위한 쪼개는 뭐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타스크에 대한 그 분석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태스크들을 이제 실행할 때 필요한 어떤 일련의 테스트 시나리오를 준비하는 과정이 설계 단계에서 수행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네, 네 번째 단계에서는 코딩, 테스팅을 이제 수행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리그레이션 테스팅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리그레이션 테스팅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테스팅 단계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하고요. 크게 보면은 그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계속 짧은 릴리즈를 해서 만들다 보니까 기존의 소프트웨어에다가 계속 기능을 이렇게 뭐 덧붙여 나가거나 하겠죠. 그런데 보통 이런 식으로 기능을 덧붙여 나가고 할 때 전체 시스템을 테스트하지 않고 이렇게 기능이 덧붙여져 나갈 때 그 추가된 기능과 그걸로부터 영향받는 부분을 테스트할 때 보통 우리가 많이 수행하는 테스트 방법이 리그레이션 테스팅, 즉 회귀 테스팅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코딩을 하고 테스팅을 하면서 이렇게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 리그레이션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 그 테스트 케이스를 준비하는 그런 내용들을 익스큐션 단계에서 진행한다는 거죠. 그다음 다섯 번째 단계는 랩핑 단계입니다. 여기서는 릴리즈를 실제로 이제 하기 위해서 스몰 릴리즈를 하고, 그다음 릴리즈에 대해서 데모를 한다든지 리뷰, 검토 작업을 수행하고, 그 다음 이터레이션을 위해서 고객의 니즈를 바탕으로 스토리를 좀 더 이제 발전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이제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반복 작업을 계속 하다 보면 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프로세스의 개선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는 것이 랩핑 단계에서 수행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단계는 이제 클로저 단계인데 이 프로덕에 대해서 고객의 검증을 받기 위해서 고객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이제 파일럿 런칭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런칭이라기보다 파일럿 런칭을 해서 고객의 그 검증을 받고 그 과정에서 이제 필요하면 적절하게 트레이닝을 이제 시작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고객의 검증을 다 받고 나서는 제품을 런칭을 하고 그런 제품에 대해서 이제 지원을 하는 그런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가 클로저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6개의 그 단계로 익스트림 프로그래밍 프로세스는 구성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또 다른 에자일 프로세스인 스크럼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크럼이라고 하는 이름은
여러분들 럭비 경기 보셨죠? 이 사진을 갖다 놨는데 럭비 경기에서 보면 선수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해서 강한 어떤 조직체를 만드는 경우를 그것을 이제 스크럼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렇게 팀원들이 스크럼을 짜듯이 조직적으로 에자일 방법론을 적용한다는 의미로 스크럼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 스크럼 방법론의 구성 요소를 몇 가지 구성 요소를 살펴보면요. 먼저 백로그가 있어요. 백로그라고 하는 것은 이 스크럼 방법론을 통해서 개발을 해야 할 소프트웨어들의 이제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대략적으로 수행할 일의 목록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는 소프트웨어 리퀘어먼트 스펙 요구사항 명세에 해당하는 목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스프린트라고 하는 것은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할 어떤 수행해야 할 업무들의 그 단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듀레이션을 의미하고요. 보통 1주에서 4주 정도의 기간에 걸쳐서 실제로 즉 스토리라고 하는 것은 유저의 니즈, 달리 얘기하면 요구사항이 되겠죠. 그런 요구사항을 실제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설치하는 그런 어떤 수행해야 할 활동들의 단위, 반복해야 할 단위를 스프린트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 여기에서 스크럼 회의가 있는데 매일 일정하게 진도를 확인한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 스크럼 회의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스프린트 종료 후에 구현된 산출물을 리뷰하는 활동이 있고, 그 다음에 스크럼 방법론 자체를 이제 리뷰하는 스프린트 회고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스크럼 방법론의 구체적인 수행 절차를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 보신 대로 회사의 집행부 또는 개발팀, 이해 당사자, 스테이크홀더 또는 고객, 사용자로부터 입력을 받습니다. 어떤 입력을 받냐면 누가 제품을 구매할 것이며 그 다음에 고객들의 니즈는 무엇이냐, 고객에게 전달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고 등등과 같은 이런 입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력을 바탕으로 해서 프로덕트 백로그를 만들어요. 백로그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온 대로 제품 개발을 위해서 수행해야 할 일들의 목록이에요. 그래서 기능적인 또는 비기능적인 또는 기술적인 관리적인 업무 그런 것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 목록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신 대로 사용자가 원하는 기능들, 피처들, 스토리들 이런 것들이 순서화돼서 리스트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순서화된 리스트가 있으면 이 스프린트 팀에서는 이 스프린트 플래닝 미팅을 통해서 한 번의 스프린트가 끝날 때 고객에게 전달되어야 할 그 양만큼을 이 프로덕트 백로그에서 이제 뽑아오는 거죠. 뽑아오고 나면 그것이 스프린트 백로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프린트 백로그는 실제 개발자가 수행하는 그 태스크라고 하는 작업이 되겠고, 이러한 백로그를 바탕으로 1주에서 4주차에 걸쳐서 이제 스프린트 활동을 진행을 합니다. 스프린트 활동은 결국 아까 얘기했던 개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매 24시간마다 스크럼 미팅을 해요. 스크럼 미팅에서는 매일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그 개발 이슈 등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1주에서 4주차 단위로 스프린트 활동이 수행되고 나면 결과물이 이제 나오게 되겠죠. 이 결과물에 대해서 실제 구현 코드라든지 산출 문서, 테스트 결과 등에 대해서 검토 작업을, 리뷰 작업을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 이런 스프린트가 한번 끝나게 되면 스프린트에 대해서 회고하는, 그래서 프로젝트 진행해서 어떤 좋았던 점, 문제점, 미진한 점 등을 이제 파악을 해서 다음 스프린트 때는 좀 더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1주에서 4주차의 스프린트가 끝나고 나면 이렇게 제품이 나오는데 이것은 완성된 제품일 수도 있고 어떤 전체 개발하려고 하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의 그 핵심적인 또는 일부분의 기능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요것이 최종 산출물이 아니니까 그 다음 다시 여기서 백로그에서 앞서서 선택됐던 걸 제외한 나머지를 또 선택해서 또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또 선택해서 일련의 과정을 거치고 해서 최종적인 소프트웨어 그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스크럼 방법론의 수행 절차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 유형의 프로세스 모델들을 살펴봤습니다. 어, 이, 이번에는 프로젝트의 타입 또는 프로젝트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프로세스 모델을 선택하면 좋을지 그런 모델 선정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타입이 일반적인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축해야 된다. 그래서 프로젝트의 특성이 위험성이 적고 기존에 진행된 유사 사례가 많은 경우 또는 한정된 자원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는 경우 그럴 때는 이 포커스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 타입이 대규모 소프트웨어 시스템 개발이다. 대규모 재구축이다. 라고 하면은, 보통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의 위험성이 높고 연관 도메인이 많은 경우, 그 다음에 향후 변경될 가능성이 많고 요구사항 확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점중적 모델, 즉 인크리멘털 모델이나 스파이럴 모델, 나선형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인베디드 시스템 같은 경우, 즉 그 소프트웨어 외에 하드웨어라든지 여러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관여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개발해야 된다라고 할 때는 점증적 모델을 선택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프로젝트의 타당성 검토를 할 때, 그런 목적으로 할 때, 그러니까 개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할 때, 그래서 프로젝트를 수행해야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그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 특히 이제 타당성 검증 필요로 할 경우에는 프로타입 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또는 나선형 모델을 선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구형 개발, 즉 그 요구사항은 불분명하고 지속적으로 이제 검증이 필요한 경우. 그렇지만 충분한 어떤 시간이나 비용이 확보되어 있을 경우 이럴 때도 프로타입을 만들어 보는 경우라든지 또는 스파이럴 모델 같은 경우를 적용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프로젝트가 이제 소규모 프로젝트고 단시간 내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된다. 그다음에 고객의 참여를 통해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럴 때는 에자일 프로세스를 적용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네, 지금까지 여러 유형의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를 살펴봤어요. 근데 지금부터는 그 어떤 개발 프로세스를 따른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수행해야 할 그 프로세스를 구성하는 그 활동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세분화할 수 있지만 개략적으로 소프트웨어 명세 과정, 그다음에 소프트웨어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과정, 소프트웨어 검증 과정,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이볼루션까지 해서 몇 개의 그 활동들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명세 과정에서는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시스템을 운용하거나 개발에 대한 계약상, 컨스트레인트가 무엇인지를 이제 확립하는 과정이 소프트웨어 그 명세 단계에서 수행해야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 명세하는 그 과정은 좀 더 이제 세분화해서 과정을 본다고 하면 리퀘어먼트 엔지니어링 프로세스로 정의할 수 있겠어요. 즉, 그 소프트웨어 명세라고 하는 것이 사용자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도출해서 그런 사용자 요구사항을 그 명세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명세하기 위한 리퀘어먼트 엔지니어링 과정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리퀘어먼트 엔지니어링 과정에서 첫 번째가 feasibility study, 타당성을 조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소프트웨어가 현존하는 테크놀로지로 구현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받았는데 지금 현존하는 기술로 구현 못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현존하는 기술뿐만 아니라 우리 팀이 갖고 있는 역량, 기술로도 구현 가능하냐. 그 다음에 주어진 기간 내에 할 수 있느냐. 주어진 예산으로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느냐. 또는 이 소프트웨어 개발함에 있어서 어떤 법적인 그런 문제점은 없느냐. 이런 것들을 잘 따져보고 이제 해야 되겠죠. 소프트웨어 개발을 의뢰해서 우리가 한다고 하더라도 덜컥 받았는데 턱없이 적은 예산이라든지 턱없이 짧은 기간이라든지 하다 보면은 우리가 그 기간 내에 프로젝트를 완성을 못할 수가 있어요. 완성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기간이 초과되면 기간에 대해서
우리가 비용을 다시 거꾸로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도 생길 수 있고, 결국 그 프로젝트가 실패하게 되면 그 프로젝트 실패로 인해서 여러 가지 그 배상 문제, 그런 것들도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측면에서 이러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하냐, 타당하냐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먼저 꼭 해야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그래서 타당하다라고 판단됐으면 리퀘어먼트를 도출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리퀘어먼트 분석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고객을 만나서 고객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문제가 무엇이고 어려운 점이 무엇이고 해서 고객을 만나서 자세한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그런 걸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도출된 요구사항, 분석된 결과를 체계적인 구성으로 작성하는 것이 요구사항 명세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되고 그 기능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또 다른 기능은 무엇이고 그 구체적인 동작은 어떻게 되고 하는 것들을 자세히 기술해야 되겠죠. 이런 것이 기능적인 측면. 그래서 기능적 요구사항, 기능적 요구사항과 기능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기능적 그러니까 요구사항도 기술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트랜잭션이 처리되는데 얼마 이상 걸리지 않아야 된다든지, 이 소프트웨어는 1분에 몇 개의 그 응답을 처리 가능해야 된다든지, 등과 같은 그런, 성능이라든지, 이 다양한 측면의 비기능적 요구사항, 그 다음에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능적 요구사항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세하는 과정이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명세한 내용을 가지고 고객을 만나서 다시 한번 당신들이 원하는 것이 이런 것이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작업들을 소프트웨어 명세 단계에서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과정을 그림으로 본다고 하면 앞에서 얘기했던 겁니다. 그래서 feasibility study 단계, 그다음에 requirement elicitation and analysis 과정, 그다음에 requirement specification, 그다음에 requirement validation.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건데 이때 나와야 할 산출물이 feasibility study를 하고 나면 feasibility study에 대한 리포트가 나와야 되겠죠. 그다음에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분석하면 어떤 시스템 모델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요구사항을 명세하면 구체적인 requirement 스펙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 만들어진 스펙을 가지고 검증을 하면 최종적인 requirement 문서가 나오는 그런 형태로 해서 소프트웨어 명세 단계의 이 과정들을 수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설계 및 구현 과정을 보도록 하죠. 소프트웨어 설계 과정 또는 구현 과정은 앞에서 우리가 정의했던 요구사항 명세 있죠. 그런 명세를 실제 실행 가능한 시스템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크게 소프트웨어 설계와 구현 과정으로 볼 수 있겠는데, 설계 과정에서는 명세를 실제로 실현해주는 소프트웨어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다음 구현 과정은 이러한 구조를 실행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설계 과정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본다고 하면 아키텍처 설계, 인터페이스 설계, 컴포넌트 설계, 데이터 스트럭처 설계, 알고리즘 설계와 같이 여러 활동들로 세분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키텍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구조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지난주에도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구성하는 여러 컴포넌트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여러 컴포넌트들로 나누고 그런 여러 컴포넌트들과 컴포넌트들 사이에서의 인터랙션의 개념을 정의하는 인터랙션 방법을 정의하는 것이 소프트웨어 구조라고 하는데 그러한 구조를 설계하는 과정이 아키텍처 설계 과정에서 진행되는 일이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 향후에도 소프트웨어 설계 단계 가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이 소프트웨어 구조라고 하는 것은 소프트웨어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구조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소프트웨어가 제대로 어떤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느냐, 어떤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할 수 있느냐, 만족 못하느냐 그런 것들이 다 결정돼요. 그다음에 소프트웨어가 향후에 릴리즈 1에서
여러 개 이제 릴리즈 N으로 얘가 진화해 나갈 때 이런 진화 과정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결국 좋은 구조를 가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많은 영향을 미친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간략하게 얘기했었죠. 이 부분은 나중에 향후에 좀 더 자세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소프트웨어의 그 이볼루션에 아주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구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설계는 뭐 사용자들이 이 CSM을 바라볼 때 보통 취하게 되는 사용자 인터페이스, 그런 유저 인터페이스의 설계가 되겠죠. 이런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도 잘 설계되면 사용자가 유저 인터페이스만 보고도, 즉 매뉴얼을 읽지 않고도 CSM을 쉽게 사용할 수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잘 설계되지 못했다고 하면은 사용자가 사용할 때 상당히 이제 불편함을 느끼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설계가 인터페이스 설계가 되겠고, 그 다음에 뭐 컴포넌트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하는 각각의 컴포넌트를 어떤 식으로 갖고 갈 것이며 그런 안에 구성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설계가 이제 컴포넌트 설계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료구조 설계. 자료구조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저장된 자료를 읽어와서 처리하고 다시 그 결과를 저장하고 하는 것들의 연속적인 작업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동작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런 자료 구조, 데이터 스트럭처 또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자료를 저장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어떤 이 전체 프로그램의 소프트웨어의 어떤 효율면이나 또는 그런 구조적인 측면에는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료 저장소에 대한 설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알고리즘 설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펑션 또는 메서드, 모듈이 있다고 하면 그 내부의 동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제 설계하는 것이 알고리즘 설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그 디자인 과정을 이제 그림으로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requirement spec, 요구사항 명세가 오면 아키텍처 설계 단계, 그다음에 인터페이스 설계, 컴포넌트 설계, 데이터 스트럭처 설계, 알고리즘 설계를 진행하면 되겠고요. 그 각각의 이제 결과물로 내용들이 나오겠죠.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해도 여러분들이 이 각 단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만 잘 이해한다고 하면 그 산출물들이 어떤 산출물이 필요하다는 것은 잘 이해하실 수 있으려고 생각됩니다. 네, 소프트웨어 구현 과정에서는 프로그래밍 작업과 디버깅 작업 등을 수행하겠죠. 실제로 이제 설계를 프로그램으로 변환하는 과정이 프로그래밍 작업이 되겠고요. 그다음 프로그램에서 오류를 제거하는 그런 작업이 디버깅 작업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프로그래머는 당연히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 개발한 코드에서 오류를 찾고 그런 오류를 제거하는 디버깅 작업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오류를 찾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바로 그렇게 오류를 찾는 작업을 우리는 프로그램 테스트라고 하죠. 그래서 보통 개발자는 유닛 테스트, 단위 테스트를 실행하면서 그 프로그래머가 개발한 모듈에 존재하는 오류를 이제 찾고, 그 다음에 그런 오류를 찾고 나면 그러한 오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디버깅 작업을 진행하게 되겠죠. 네,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검증 단계에서의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검증 단계에서 수행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통 Verification and Validation, 그러니까 VMV라고 약칭해서 많이 쓰는데 이것은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명세에 부합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충족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활동이 이제 VMV 활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수행하는 그 구체적인 활동을 보면 컴포넌트 테스팅 또는 유닛 테스팅을 수행을 합니다. 얘는 각각의 개별 컴포넌트들을 독립적으로 이제 테스트하는 테스트 활동이 되는 거죠. 여기서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은 기능 또는 객체 또는 이러한 기능 객체의 연관성 있는 그룹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테스팅을 수행을 하는데 얘는 시스템 전체를 하나의 단위처럼 해서 테스트를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그 스펙에서 유도된, 명세에서 유도된 테스트 키트를 가지고 시스템을 실행하면서 수행하는 테스트 활동이 되겠어요. 그다음 acceptance testing은 그 고객의 관점에서 고객의 요구를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고객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수행하는 과정을 acceptance testing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러한 테스트 활동과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를 이제 매핑을 해서 많이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과 그다음에 테스트 검증 과정이 이제 매핑을 해서 이렇게 보면 V자 형태가 된다고 해서 그 V 모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V 모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처음에 이제 요구사항을 수집하고 명시한 requirement spec 단계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러한 요구사항을 바탕으로 시스템의 기능, 비기능적인 측면을 분석한 결과인 시스템 스펙이 있고, 그 다음에 설계 과정이 있고, 그 다음 설계 과정이 끝나고 나면 코딩하고, 그래서 단위 테스팅을 수행을 하고요. 단위 테스팅이 끝나고 나면 이 설계 정보를 바탕으로 통합 테스트를 수행하고, 그다음 시스템 스펙을 바탕으로 시스템 테스트를 수행을 하고, 그다음에 리퀘어먼트 스펙을 바탕으로 액셉턴스 테스트를 수행하고 나면 이제 소프트웨어가 릴리즈돼서 서비스를 이제 제공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과 소프트웨어 검증 과정을 앞에서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V자 형태로 띈다고 해서 V 모델이 되겠고, 이 V 모델에서는 그런 개발의 각 단계들과 검증의 각 활동들을 매핑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소프트웨어 진화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기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유연하고 이제 변경될 수 있다는 건 잘 알고 있죠. 근데 이런 소프트웨어가 변화하는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서 요구사항이 이제 변화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비즈니스 환경이 바뀐다든지 그렇게 하면 그러한 상황에 맞게 소프트웨어도 진화하고 변화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그 소프트웨어 메인터넌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걸 고친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소프트웨어 유지 보수 활동에는 가장 큰 활동이 어떤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활동이 가장 큰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계속 운영하다 보면 앞에서 얘기했던 대로 이런 요구사항의 변화에 따라서 또는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함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기능들에 대한 추가가 계속, 그러니까 추가 요구가 발생한다는 거죠. 그럼 그런 기능을 추가하는 부분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유지보수 활동에서는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소프트웨어를 운영하는 환경의 변화, 그런 식으로 어떤 새로운 환경에 적용을 하는 새로운 환경으로의 이동, 이런 작업들도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것은 여기서 얘기했던 대로 비즈니스 환경에 따라서 그런 환경에 적절하게 맞춰주는 그런 경우도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유지보수 활동으로 세 번째 발견된 오류를 수정하는 그런 작업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앞으로의 미래에 지향적으로 소프트웨어의 구조를 개선하는 이런 작업들도 있겠는데, 여기서 소프트 이볼루션에 가장 크게 관련된 부분은 이 두 가지라고 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새로운, 여기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어야 된다든지 새로운 환경으로의 도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바뀌어야 되는데, 그럴 때 소프트웨어는 변경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경 작업, 변화하는 작업을 소프트웨어 이볼루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런 이볼루션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시스템 요구사항을 처음에 이제 잘 정의하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1번에 해당하는 새로운 기능 추가, 이런 요구사항들 등등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요구사항을 정의하고 나면 기존 시스템을 이제 평가를 해야 되겠죠. 기존 시스템을 가져와서 기존 시스템이 이러한 기능을 만족한지 만족 못한지에 따라서 이제 만족 못하면 어떻게 기능을 추가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려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변경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변경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파악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시스템을 실제로 변경하고 나면
새로운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이런 과정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돼서 하면서 시스템이 이볼루션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소프트웨어가 릴리즈 1이 나오고 나서 이 시스템이 폐기될 때까지 전혀 변화가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했죠. 대부분이 릴리즈 1이 되고 난 다음에 결국 얘가 계속 변화해 나가서 릴리즈 N으로까지 이제 발전해 나가는데 이런 릴리즈 N으로 발전한 그런 일련의 과정이 바로 소프트웨어 이볼루션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